네. 증기입니다. POUR도 되고, 베이퍼. 지금까지 이제 그 기체 중에서 이제 이상기체. 예, 그죠? 이상기체를 이제 가스라고 하고요. POUR도 됩니다. 전기인데, 사실 가스에 대한 게 이상기체고요. 전기는 이제 실제 기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온전히 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정을 한, 대표적인 식이 이제 반대 발수식이라고 이런 게 이제 되고요. 사실 그런 식도 잘 안 써요, 사실은. 잘 쓰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그 데이터. 이상기체는 비교적 이론식이 잘 들어맞아요. 이론식 딱 들어맞아요. 이론적인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상태량의 변화 관계를 해석하고요. 증기는 그게 잘 안 맞기 때문에 디지털로 된 표하고 아날로그로 된 선도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기는 어찌 보면은 좀 그 표나 선도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하지 않고. 증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분야, 의학이든 용어가 있죠. 전문 용어가 있죠. 증기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있고요. 그 용어는 일반 국어사전에서 쓰는 용어하고 달라요. 우리가 법률도 보통 1조는 목적, 2조는 보통 용어의 정의예요.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용어의 정의랄까요? 국어사전인데,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그 용어와 그 법률에서 한정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 법률에서는 그 용어의 정의에 한정해서 쓰겠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한데 용어의 정의가 앞장에 거의 2조 정도에 나와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법률도 그렇고 우리 증기 쪽도 증기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모르고서는 얘기할 수 없죠.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외국 가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예의라고 봅니다. 한국 와가지고 전혀 한국말 모르고 그냥. 근데 한국 사람은 참 친절해요.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도 하는데, 어느 나라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영어로 하면은 모른 척하고, 또 정확하게, 자기 나라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은 상대를 안 합니다. 바디랭귀지,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나라이더라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생활 언어 몇 가지는 그래도 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날, 예전에, 어떤 남자가 4층에서 어디 사무실인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더니, 도루렛이 뭔가, 도루렛. 그래서 멀뚱하게 쳐다보고, 한참 소리 지르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야, 도루렛이 뭐냐? 토일릿을, 일본 사람 같아. 그죠? 적어도 화장실이란 한국 용어는 알고서 해야지. 무슨 도루렛을 하고 우리한테,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나라 가서는 적어도, 그죠? 영어 발음 정확히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괌에 가서 저는 영어를 쓴다고 뭐라고 그랬지? 밥을 먹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영어도 생각 안 나네.
문장을 다 안 썼는데, 그러니까 식당이 어디냐? 헤어, 레스트, 레스토랑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제 문장, 저기 안 켰는데, 아니, 화장실이요. 거기 레스트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레스토랑트를 했는데, 그 사람은 야, 그래서 참 힘들구나. 발음이,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전기 분야 가서는 전기 분야 용어를 구사해야 돼. 그죠? 당연히. 그래서,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전기 용어. 전기는 그럼, 뭘까? 기체 중에서 정말 기체다운 기체가 이제 이상기체. 기체적인 성격이 아주 뚜렷한 게 이제 이상기체고, 그래서 이상기체는 기체 중에서도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압 상태의 기체는 이상기체로 볼 수가 있고요. 간수할 수 있고, 이상기체 성격이 강해요. 근데 기체 중에서도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보통 낮은 온도가 되면은 이제 액화되거든요. 그죠? 또 압력이 높아도 액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액화될 수 있는 영역에 가까워지면은 실제 기체예요. 전기가. 액화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면, 멀리 떨어져서 액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주 액화될 수 있는 조건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가스로 취급하고요. 액화가 될 수 있는 조건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체는 실제 기체고, 액화가 되면은 뭐예요? 액체가 되겠죠. 그죠? 기체가 아니라.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액체와 경계면에 있는 것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액체는 액체죠. 기체가 아니라. 이게 글쎄요, 이만큼의 물이 들어있다. 편의상 질량이 1kg라고 봅시다. 그냥 꼭 그럴 필요 없지만 단위 질량으로 보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글쎄요,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또 이 경계면이 또 물하고 공기면은 또 확산 증발 막 생각하고 머리 아플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얇은 랩 비닐 같은 걸 덮어놓은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비닐은 또 뭐냐? 그냥 피스톤이 있는 거 보세요.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은 무게가 안 나가. 질량이 없는 걸로 보시고, 그죠? 다만 공기하고 공기, 이게 뭐예요? 대기압이죠, 그죠? 대기압과 물을 경계를 지우는, 그죠? 불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하고 경계면이 직접 공기하고 물이 접촉하지 않게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증발은 포화 증발밖에 안 돼, 그죠? 확산 증발, 제가 쓴 용어지만 확산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뭔 말이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물이 예를 들어서 이 물의 온도가 20도시다. 그럼 이건 20도씨 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 쪽에서 용어는 이런 물을 사실은 물이지만 과냉각 수? 좀 그러나요? 사실 압축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냉각 수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만, 과냉각수는 얼어야 되는데 얼지 못하는 물이에요. 전에 한번 얘기 들어보면 0도시면 물이 얼죠. 근데 영하 5도에도 얼지 않는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음의 결정핵이 핵을 좀 성장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얘기도 해서 옛날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과냉각수라는 용어가 아마 다른 용도로 써서 그걸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른 것 같아요. 압축수라고 부르고요. 용어는 물이 아닌 거는, 물이 아닐 때는 이런 액체를 과냉각액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자, 일단 봅시다.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불을 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물에 거의 최적의 변화는 안 되고요. 최적이 조금 늘어나기 난다. 거의 뭐 최적 변화는 없다고 보고, 대기압을 1atmosphere, 1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진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기억나십니까? 물 분자의 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현열이다. 그죠? 나타날 현자.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요? 한 100도씨까지는 물이 올라갑니다. 원활하게 올라가요. 그죠? 증발을 안 하고 물 상태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기압이 무게가 없을 때 기수 분리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물 속에서 증기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물 속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 포화 압력이 대기압과 균형을 이룬다. 같아진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열진도의 증가해서 분자 간 인력이 이기고 어딘가 이온하듯이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대기압이 누르니까 이제 못 튀어나가다가 그 증발이 안 되다가 100도씨라는 그 상당히 높은 온도의 에너지에 의한 스팀, 증기압은 대기압을 이기고 이렇게 밀칩니다. 마치 밀어요. 대기압을 이기고 이렇게 대기압을 이기고 기체가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액체는, 물은 그만큼 어때요? 질량이 작아지겠죠. 그죠? 증발합니다. 열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증발도 하고 또 응축도 됩니다. 내려오는 놈과 튀어나간 놈의 어떤 평형이 됩니다. 많은 계속 열이 들어오면은 튀어나가는 수증기 양이 많아져요. 좀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물 분자의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변한다. 그죠? 열이 들어가다. 이때 마치 수제비를 띄듯이, 그죠? 이때 들어가는 열은 수제비를 띄는 데 들어가요. 열진동은 증가 안 돼요. 즉 100도씨가 100도씨, 기체든 액체든 100도씨 열 운동 에너지는 변치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그죠? 이온 비용이라고 그랬죠. 변호사 비용도 들고, 그죠? 위자료도 들고, 아는 한번 기억납니까? 똑같아요. 그런 상태 변화할 때 들어간 에너지, 이걸 자멸이다. 그죠? 용어는 레이턴트 히트에서 자멸이다. 센서빌리티에서 현열이다. 온도가 변할 때는 현열이고, 온도가 안 변해도 계속 열이 들어간다. 그 열은 뭐냐? 온도가 안 변하니까 안 보이죠? 잠잠한 열이다. 자멸이다. 그죠? 숨은 열이다.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열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계속 증발이 될 겁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증발할 때까지는 온도가 안 변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실 이게 몇 배 전에 한번 이게 몇 배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1600, 1700, 1800, 1800? 전에 계산 한번 해봤죠? 해봤죠? 그거는 온도에 따라 달라요. 그죠? 계산해봐요.
1800배가 되면. 그러면 1800배를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꼭대기 올라오고 사다리 타 올라가도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엄청나게 팽창했다 보시고, 예? 이게 1800배 엄청 팽창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생각만으로. 자를까? 하여튼. 그래서 이 수증기가 몇 도? 100도씨까지.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온도가 안 변해요. 예, 자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증발했는데 계속 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적 냉천하고 대기압, 일기압 상태에서. 그래서 뭐, 이제 밀도가 좀 감소하겠네. 비 최적이 커지고, 비 질량은 감소하고, 그죠? 그래서 듬성듬성 되겠지만, 1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기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용어를 정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압에서 100도에서 이 100도까지 물에서 증기까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포화 상태라고, 포화라고 부르고, 용어로 포화. 포화 상태보다도, 포화 온도보다도 온도가 낮은 상태를 과냉각 상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네? 과냉각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만 배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물 쪽은 이제 뭐 화력발전소 같은데 이제 스팀 터빈 아닙니까? 그거 할 때는 이걸 물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은 에어컨입니다, 사실은. 히트펌프. 그 안에는 물도 물론 들어있어요. 흡수식은. 근데 대부분 냉매라고 하는, 프레온 계통이나 암모니아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같으면은 압축수다 이렇게 말하지만 증발이 막 시작하는 찰나에 요 액체를 포화액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일단은 봅시다. 포화액이다 불렀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과냉각액. 물일 때는 압축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포화액 혹은 포화수. 물일 때는 포화수. 이렇게 불러요. 물이 아닌데 포화액.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는 사실 포화수고요. 포화액이고 요거는 이제 건포화 증기. 건증기. 약해서. 거기다 나와 있죠. 건포화 증기라고 불러요. 그죠? 요거를, 이름을. 그러면 이거는 어찌보면 건포화 증기, 이거는, 포화수죠. 포화액이나, 에? 그러면 이게 공존하죠. 액과 증기가. 요런 상태를 습증기. 습포화 증기인데, 사실 따지면은 이 증기도 건증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왕성하게 비등하게 되면은 이 안에는 물 입자가 비수라고 해요. 비산수. 보일러에서도 발생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순유되어 있지만 물 입자, 수적도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 스팀은 건포화 증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습증기다. 그것도. 그죠? 어떤 이 상태에서 증기는 뭐야? 습증기다. 그죠? 이렇게 일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습증기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건포화 증기라고 그랬죠? 증발이 just 끝난 상태의 증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증발이 끝났지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네 지금. 증발이 끝났지만 계속 온도를 올리면
과열됐죠. 과열증기라고 그래요. 이 용어를, 이 증기 이름을 과열증기, 건포화증기, 습증기, 포화액, 포화수, 관행각액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응? 압축세도 관행각액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현열. 이게 들어간 열이 뭐예요? 현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 뭐 이거 뭘까요? 잠열이죠. 그죠? 응?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현열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열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현열하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내하고 관계없지만 또 뭐 이게 뭐 현열이지만 무슨 열이라고 액체열이다. 뭐 굳이 풀게 말은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액체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 증발잠, 당연히 증발잠열이죠. 반대로 하면 응축잠열, 그죠? 이건 현열인데 그냥 이것도 현열하면 되는데 뭐 또 이거 과열열이다. 우리가 특히 에너지 평가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떤 또 하나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분야에 해당하는 용어를 다 알기는 사실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영역, 우리는 그냥 많은 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학문의 어떤 경계 안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팀 쪽에 평생 스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뭐 어떤 회사, 거기 스팀 전문이에요. 스팀을 가지고 평생 그 길을 온 사람들한테는요, 스팀이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이, 스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거 하나하나가,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바이블처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지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학문의 영역을 우리가 섭렵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객관적으로 봐서 별거 아니지만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별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이래버리면 이제 또 상당히, 그죠? 복잡해집니다. 알겠어요?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기만 하면 다 하는데 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 조심하라는 게 되는데, 그럴 수가 혹시. 어쨌든, 이 전기 분야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용어들이 다 중요하게, 그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용어가 나옵니다. 자,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포화 상태는 달라진 거 아시죠? 처음에 압력이 올라가면은 포화 온도도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포화되는 상태가, 포화 온도가 다르다. 그건 이제 또 표가 있어요. 압력 기준, 뭐 포화 증기표랄지, 또 온도에 따라서 포화압력이 달라지죠. 또 온도 기준 포화 증기표가 있습니다. 모두 부록에만 있어요, 이게. 뒤쪽에. 근데 하나의 압력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압력에서도, 하나의 압력에서도, 혹은 하나의 온도에서도, 하나의 압력에서도, 자, 하나의 압력에서 포화액이라고 합시다. 포화수나 포화액. 포화액과 건포화 증기는 하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두 개가 아니에요. 한 포인트예요. 한 점이다 이거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거요. 대기압에서 포화 수는 요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기압 쓰고 포화수 써가지고 편지 봉투에 써가지고 우체통 넣으면은 얘한테 정확히 배달됩니다. 저 혼자니까. 또 대기압에서 건포화 증기 편지 봉투 써서 우체통 넣으면 딱 얘한테 가요.
오로지 하나니까. 근데 대기압에서 압축수, 그러니까 관행각 액 하면은요, 얘한테 관행각이 20도, 21도, 30도, 40도, 50도. 나도 관행각인데 나도 압축 천차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주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대기압에서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뭔가 또 하나 더 있어 용어가 그죠? 그죠? 얘를 표현하는 것은 관행각액입니다. 이거 내가 관행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액이라고 부르는데 관행각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포화온도에서 관행액이라고 합시다. 관행각액 온도를 말합니다. 즉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100도에서 뭘 빼요? 20도를 빼요. 너무 크다. 한 80도씩. 디그리라고도 합니다만 80도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과냉각도가 80도까지 주소를 써야 돼. 그래야지 배달이 되죠. 얘한테.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화력도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압력에 따라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그걸 끝나버려. 근데 얘 있죠. 이게 뭐예요? 습포와 증기. 습증기는 이 천차만별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습증기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증발할 때는 이 매스 유량을 얼마 흘러서 거기서 기체가 얼마 흘러서 하여튼 설명 많이 필요 없고요. 어째 이 전체가 1kg일 때 1kg일 때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전체의 양 중에서 증기양이 얼마고 물의 양이 얼마냐 이걸로 나타내요. 그 뭐냐면은 너 이리 와. 위로 갑시다. 밑으로 잡기 힘드니까. 습증기, 스포화 증기죠. 스포화 증기에서 주소가 정확하게 편지가 배달되려면은 대기압에서 1기압에서 나 습증기야 1기압 습증기 하면 배달이 안 돼요. 우체국 뭐 헤매 하도 많으니까 집들이 그죠? 에?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딱 하려면은 건도 습도란 말이에요. 또 습도, 이 습도는 공기 습도가 다른데 같은 용어라도요 증기에 쓰는 용어와 공기 습공기에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네. 건도도 그렇고요. 습도도 그렇고 여기서만 이렇게 해서 건도 혹은 건도를 다른 말로 뭐 건조도라고도 부르고요. 뭐 질이라고도 하지만 질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보통 X라고 하고요. 이건 1/X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습증기, 스포화증기 1kg 속에 들어있는 당 건증기양이다. 양이랄까요? 킬로그램. 즉 뭐냐면 스포화증기 전체 아까 1kg 있죠. 그러니까 1kg 전체가 지금 1kg인데 요 위에가 0.2kg이고 아래가 그러면 0.8kg이면은 이 습증기는 건도가 0.2고요. 습도가 얼마다? 0.8이다. 그죠?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포화액이나 포화수. 포화액의 양이다. 그래서 1/X다. 이래서 그죠? 0.2면 0.8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건도가 이건 0.0 0이고 이거는 1이죠. 그죠? 에? 이거는 0.2. 이렇게 건도가 얼마냐 알아야 습도도 마찬가지. 아무나 둘 중에 하나 알아야 정확하게
습증기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열증기도 뭐 110, 120, 130, 115, 뭐 다 과열증기인데 과열증기면 안 되죠. 상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열증기를 나타낼 때는 과열도, 과냉각도가 있듯이 과열도가 있다. 과열도는 과열 증기 온도에서 뭘 빼요? 포화 온도를 빼요. 포화 온도. 포화 온도입니다. 그 글씨가 좀. 온도를 빼서. 이 경우는 뭡니까? 120도 빼기 100도 하니까 돼요. 20도씩 과열도예요. 과열도를 정확히 얘기해야지 과열 증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죠. 명시할 수 있죠. 그죠? 아시겠어요? 이게 증기라는 동네에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에? 증기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거의 이것만 됐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용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증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이론식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데이터, 표와 선도를 이용하는데, 그를 표현하는 표 입장에서는 디지털인데, 표 입장에서는요,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만, 많은 상태를 표현하기 힘들어요. 숫자니까. 그래서 표 입장에서는, 증기표 입장에서는 딱 요 상태입니다. 포화액과 검포화 증기만 표시해요. 나머지는 디지털 표시를 안 합니다. 온도가, 압력이 만약에 뭐 대기압이다 그러면 온도가 100도씩 나와요. 뭐 엔탈피가 얼마고, 엔트로피 얼마고, 비체이 얼마고, 내변이 얼마고. 알겠어요? 그런 게 나오고. 또 온도 기준 포화 증기표는 온도가 100도시면은 뭐 압력이 대기압이다. 그죠? 1기압 1.033이다. 그러니까 그죠?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표인데, 표보다는 선도가 아마 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강의를 해도요, 표나 선도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를 시험에 내기 위해서는 복잡해요. 왜? 실기라면 가능합니다만, 실기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1차 필기 시험에서는 문항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공간이 있잖아요. 한 문제가 한 장 차지하면 되겠습니까? 반 장도 안 돼요. 그 공간의 제한 때문에 표나 선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낼 수는 있는데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기려면 내요. 안 나온다는 게 아닌데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일단은 이 선도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PV 선도를 하면은, 그 이상기체에서는 PV가 그냥 이거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증기는 그렇죠. 수증기다. 뭐 증기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해. 여기만 이게 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일기압, 대기압에서 대기압이랄까? 대기압에서 이게 비체적 이라고 보고, 대기압에서 비체적은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글쎄요, 얼마인지 알고, 0.00 1이 뭐예요? 이 포화수죠. 정확하지 않죠? 사도시니까 0.001이. 그죠? 기억나요? 예전에 비체적 배웠잖아요. 밀도는 1000이고, 1000의 역수가 비체적 아닙니까? 여기서 끝까지 0.001까지 뭐 얘기를 하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대기압보다 2배 되면은 이 점이 이 점하고 똑같을까요? 대기압 2배 되면은
밀도가 증가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기압 2배 되면은 기체적인 변화, 일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을 것 같아요? 물은 압력 올려도 체적 변화가 있어요? 없으니까 압력을 올려도 거의 뭐, 압력을 낮춰도 거의 이건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대기압에서, 이게 됐어요. 체적이 몇 배 돼요? 1800배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계산해 봤어요? 저도 뭐, 눌러보진 않았는데, 계산식은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정도 돼요. 1800배 정도 될 겁니다. 1700, 1800배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1800배를 여기다 하자면은, 할 길이 없죠. 그죠? 가다 보면 저 흑판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를 하겠습니다. 1800배는 아니지만, 그죠? 굉장히 최적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2기압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액체는, 물은. 그러나 기체는 상당히 체적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 압력에 따라서 이 점들을 다 이어보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오더라. 이런 그림이. 아이고, 희한한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 뭐, 암기할 필요 없죠. 이러한 그림이 나오더라. 에? 나오더라, 이거요. 그럼 뭐냐. 압력이 또 떨어지면은, 뭐, 빛의 거의 변화없고, 압력이 떨어지면은, 이쪽은 체적이 증가하네. 압력이 떨어지니까 팽창하죠. 하여튼 이런 그림이 되더라. 일단 그렇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꼭대기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이름을 붙입시다. 임계점, 한계점,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다. 뭐 영어 안 쓰는 임계점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부릅시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선은 다 이 점이 무슨 점이다? 아까 포화액이죠. 그죠? 요 선은 우리가 이름하여, 요 선은 우리가 이름 붙였어요. 뭐요? 포화액이 되는 점을 이은 선이다. 포화액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 임계점에서 요 선은 뭘까요? 건포화 증기선이 되는 거를 증기점이 되는 거 이온음 선이에요. 그렇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물질마다 다르겠죠. 물, 뭐, 냉매, 뭐,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모든 그 증기선도를 다 표현하기는 그런데, 뭐, 그런데, 일단 뭐, 이걸 뭐, 여러분 외우란 것도 아니니까 일단 여러 가지 증기선도가 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4개만 얘기하더라도 상당하죠. 뭐 HS 선도가 있고, 이거는 내가 그냥 설명을 하긴 좀 그런데, 등등 많은 선도가 있다는 것만 얘기할게요. TS 선도, 아까 약방의 감초, 있네, 이거. 그 다음에 또, 사실 소개를 이거는 하고 싶은데, pH 선도가 있어요. 굳이 얘기 드린다면은, H는 엔탈피고, 이거는 뭐예요? 엔트로피인데, 글쎄,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임계점 얘기고요. 포화액선, 건파 증기선인데, 어찌됐든 이러한 선도도 있다. 근데 이건 주로 주로 어느 사이클 해석하는데 가장 유용하냐, 편리하냐라고 한다면은, 증기 사이클. 그러니까 뭐, 참, 굳이 알 필요 있다 없다 보다도 그냥 한번 랭킨 사이클이라고요. 나중에 아마 배울 수도 있는데, 아마 요번에는 아마 안 할 확률이 있는데, 전기 터빈이 있는, 랭킨 사이클, 뭐, 재열, 재생하는 화력발전 사이클에서 많이 쓴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약방의 감초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방의 감초, 임계점, 포화액선, 건파액선, 약방의 감초. 특별하게 어느 사이클에서 유효한 게나 모든 사이클에서
보조적인 해석을 쓴다. 그죠?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요 사이클은 좀 특이해요. 특이한 것보다 요 사이클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와요. 이거는 배우니까. 예, 인계점이고, 포화액선, 컴파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냉동기. 냉동 사이클에서 가는데 가장 유용하다. 압력과 엔탈피는 가장 유용하다. 그래서 이걸 가장 선호한다. 보조적인 해석.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배워요. 이건 아마 배울 거예요. 이거는 아마 요번에 안 배울 확률도 있습니다. 시간을 봐서 이거는 이거는 이론적 해석을 많이 쓰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글쎄요. 이 사이클은 이것도 잘 이론적 해석은 잘 안 써. 안 쓰는 특별히 쓰는 다 쓸 수 있는데 이거가 유용한 거는 특별히 없네.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없으면 어때요?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자동차랄지, 그죠? 사이클 있죠.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한번 단지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만약 이게 이상기체라면은 예를 들어 금온선이 이래 된다는 거 아시죠? PV는 반비례하죠. 그죠? 아까 했습니다. 이상기체는 이런 포화액선과 검포화적기선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마 이상기체도 쭉 내려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 이게. 임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임계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겠습니다. 임계점 얘기를 드리고 그냥 우리가 선도 지금 해석을 사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임계점에 대한 개념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계점. 그럼 임계점 하면 좀 그런데 두 개로 나눕시다.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계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에서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네. 소개됐을 거예요, 아마. 임계 온도는 일단 쓰겠습니다. 최고 온도입니다. 액화 가능한 최고 온도 시킬 수 있는. 이거는 그냥 액화시키는 최저 압력? 액화시키는 최저 압력? 액화시키는 최저 압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되는데 최저 압력 괜찮고 그냥 임계 온도에서 좋습니다. 액화시키는 최저 압력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임계 온도에서 압력이 온도에서 액화 가능한 압력이다. 이렇게도 이제 최저 압력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까지 이해되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걸 딱 보고요. 나 이해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는 그죠? 존경스럽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정도까지 이해가 뭔 말이지? 외울 수는 있지만 뭔 말이지? 그런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 있네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압력이 낮으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예요? 액체도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으면 기화, 증발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기체도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은 기체도 액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가까워지죠. 그죠? 한 번 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은
고온에서 저압이면 됩니다. 그죠? 기화가 될 조건이에요. 물론 기체 중에서도 고온 저압의 기체는 이산기체나 가스로 취급되고, 그죠? 이해하겠습니까? 액체라면 이 조건이 되면 기화할 수 있고, 기체라도 이러한 조건이 되면 액체가 될 수 있는 조건에 가깝다. 그래서 액화를 시키려면 액화 조건은 온도를 낮추고, 압력은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액화가 될까요? 혹시 안 되는 놈도 있을까? 어느 거는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액화가 다 가능하다? 아니다. 안 되는 놈도 있을 것이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액화가 다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만 액화가 가능하는데 그게 난이도가, 어려움이, 이제 쉽게 액화되는 게 있고 어렵게 액화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액화를 최후까지 거부하는 놈이 있어요. 사실 공기는 대기압에서 오면은요, 공기 액화 플랜트, 공기를 액화, 공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공기 액화해가지고 액화, 산소, 산소 제조 공정이 뭡니까? 공기를 압축해서 냉각해서 액화시킨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건축물이 아니라 산업설비까지 우리가 에너지 평가한다면은 당연히 공장 다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건축물에 한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건축물이 25%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쓰지. 진짜 많이 쓰는 데가 산업체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50%입니다. 그죠? 교통 분야에 한 25%, 그죠? 크게 보면은. 근데 25%밖에 안 되는 건축물만 지금 에너지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어떤, 통제랄지 관리, 수급, 이런 정책에서는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진단한다, 에스코 사업 한다면은 사실 뭐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산업, 건물에서 에스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거의 뭐 조명이나 바꾸고 제일 쉬운 거. 뭐 해봐야 보일러 잘 힘들어요. 이게 건물 부분은. 여러분, 건물 부분이 왜 힘드냐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면 무슨 생각합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임대해가지고 임대로 받는 게 제일 장땡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패시브 건물 하나 제대로 짓겠다. 평당 200만원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 너무 싸나? 200만원 지어요, 사실. 200만원 업자들 수수료 막 달라붙어 200만원 평당 하면요. 안 되는 것 같죠? 붙이는 데니까. 별거 공법이 많이. 근데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이다. 패시브 하우스를.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아니, 에너지 절감돼서요. 기가 막힙니다. 에너지 제로 건물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돼요. 왜냐? 아니, 나는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끝나고, 받으면, 에너지 안 쓰면, 자기 투자비 1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그 건물 가치에 그게 반영이 제대로 됩니까? 집에 지금 여러분 인테리어 해가지고요, 10억 받아놨어. 팔 때 10억 줘요? 안 줍니다. 안 줘요. 보세요. 이 우리나라 현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예를 들어, 건물에서 임대가 잘 되고, 목이 좋아. 아직까지는 뭐 건물 임대가 뭐 크게 심각하진 않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많이 쓰네.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이 에너지 때문에 나 못 들어가요.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목이 좋으니까 에너지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관리비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관리비 올리면 돼. 아니, 에너지 매달이 올라가서 뭐 가스, 전기 올라가니까, 야, 너무 많아. 아무 불만이 없어.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나 이게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온다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뭐 무슨 그거 따집니까, 지금? 손님이 있으니 뭐 매출이 지금, 그저 목이 좋아가지고 뭐 엄청 그까지 가면.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 문제가 건물 가치에 정말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에? 아, 그렇죠. 그 미래의 얘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뭐 10억 투자해서 11억이나 12억 정도 마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기본이 따블입니다. 생각할 때. 사람 생각이, 10억 하면 몇 년 지나면 5년, 10년 하면 이게 한 따블은 될 것이다. 이래야지 투자를 해요. 그러면, 따블 되는데 에너지 가격 그까지 그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론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는 제도가 막 강화되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자본가들을 설득하는데 에너지 문제가 그 어떤 그죠? 그 소유 투자비를, 그죠? 투자하는데 뭔가 움직일 수 있을까? 힘들다고 봅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입장을 바꾸려면, 나라도 무슨 그 에너지 문제야. 에너지 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죠? 임대로 받고 그러면 되지. 현실적으로,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법이 강화되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숟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이 설비는 이제 액티브 시스템이라며요. 건축은 패시브 시스템이고, 그러면 기존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패시브에 투자를 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 건물은 패시브적인 투자를 못 합니다. 단열이를 할지, 공사를 못해 끝나버렸는데, 됩니까? 그죠?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하는 게 패시브고요. 이미 공사 끝나서 이제 기존 건물이 되면은 액티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효율 좋은 에어컨을 쓰든지 땅을 파서 지혜를 가지고 한번 해보든가, 그죠? 에? 시장 자체가 신축에 있어서는 패시브로 이제 가야 되는데 신축에 패시브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액티브 쪽에서는 사실은 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패시브에서는 기존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투자를 하든가, 그죠? 패시브로.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게 참 생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냥 패시브로 가면은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 많이 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약간 투자를 올리고 패시브로 이제 살짝 그죠? 어떤 그 모양새만 바르고 가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조금 하면서, 그죠? 하여튼, 이 시장 자체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기술이 자본의 신여고, 솔직히 말해서 자본의 논리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죠? 뭔가 이 사업적으로, 그죠? 비즈니스가, 모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관심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지, 뭐예요? 응? 정말 에너지 전략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 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죠? 먼저 선점하자, 뭔가 해서, 그죠? 이런데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시장 상을 보면서, 그죠? 그 말이 필요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참, 최후까지 거부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액화헬륨인데, 액화산소는요, 대기압에서, 영하, 마이너스 185도시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많아요. 액화질소, 액사는 그렇고, 액질은, 리퀴드, 질소는
이건 많아서 196도씨. 너무 낮아요. 수소가요. 이 수소가 얼마나 오지? 이게 한 200도, 잘 못 해요. 200도가 되는, 200도가 넘는데, 이거? 얼마지? 200, 하여튼 몇 도예요? 에? 하여튼 낮아요. 에? 200도, 200 몇 도야? 200에 더 내려가. 200, 얼마일까? 나도 찾아보세요. 나도 다 못 외웠는데. 근데 에카, 헬륨이 지금 영하 한 269도시라니까. 이게 전에 4.2도 K 정도 돼요. 그래서 헬륨이 가장 액화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절대 온도 근처에서 가면은 액화 안 되고 버틸 놈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다음에 액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액화가 제일 안 되는 놈이 헬륨이고, 액화가 제일 잘 되는 놈이 제가 알기로는 수은입니다. 수은. 예? 수은이 제일 잘 되고 1등이고 제일 안 되는 쪽 1등이 헬륨이다. 근데 그렇다면은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올리면은 분명히 액화가 되는 건 확실하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글쎄, 압력이 도와주면, 압력이 높으면 좋아요. 근데 압력을 묻지 마세요. 압력이 도와주면 좋은데, 압력은 생각하지 말고, 온도만 생각하고, 온도 하나만 띠릭다 붙잡고 내리자. 끝까지 붙잡고 내리자. 절대 0도까지 간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도 하나만 디립다 낮추면은 지가 언젠가는 액화됩니까? 모든 기체가? 액화가 된다, 안 된다? 액화가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해요. 압력 안 도와줘도 돼도. 온도만 디립다 잡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절대 온도까지 가겠다면 이제 앞발 뒷발 다 듣는 거야. 액화돼버려. 반대로, 온도는 생각하지 않고, 온도는 나 몰라라. 낮으면 고맙고, 고맙습니다. 높든 낮든. 압력 하나만 붙잡고 디립다 올리는 거예요. 초고압으로 막.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면은, 결국은, 산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정상의 뜻이 액화될 거 아니냐. 그거는, NO!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부부가요, 또 부부 얘기 또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열받아서, 우리가 부부가요, 같이 합치려면은, 싸움이 일어나도요, 냉각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열을 안 받아야지, 주변에서 압력으로, 야, 그래도 차라리 해봐라, 해. 압력을 줘야 둘이 액체로 붙어 사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어느 이상 열 받아버리면요, 아무리 압력으로 눌러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부부지간 아닙니다. 똑같아요.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도 열진동이 어느 이상 돼버리면은 아무 눌러도 액화 안 돼. 성질 나가지고 액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적어도 액화를 시키려면 둘이 화해를 시키고, 그죠?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죠? 열을 좀 시켜야 돼. 온도를 어느 온도 이하가 돼야지 확 눌러버리면 액화돼버립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이게 임계 상태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액화시켜서 최고 온도 되는 것은 적어도 액화를 시키려면은 임계 온도 이하가 돼야 돼요. 이런 온도는요, 가스야, 가스. 이상기체나 같아. 이게 자꾸 내려오면은, 여기 근처 오면은요, 이게 살짝 뒤집어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여튼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든 뒤집어지고,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거의 수직으로 가서 뭐 이렇게 되는데, 등온선이, 어떻든 요게 이제 임계 온도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반비례 하다가, 이쪽쯤에 오면은 이게 살짝 휘어지면서, 여기 오면은 이 점과 이 점. 이 점은 압력 일정하면 온도도 안 변하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 이게 임계 크리티컬 템퍼러처. 임계 온도라고.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액화가 불가능하다. 액체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게 액체거든요. 액체.
액 플러스 기체. 이 기체거든요. 예? 기체만. 정확하게는요, 여기의 영역은, 요 영역은 정확하게는 과냉각 액입니다. 구역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요. 그죠? 영역이고, 이 점과 이 점의 사이에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습증기역, 습포화 증기, 요건 습증기 역이다, 구역이다. 그죠? 여기다 갈까요? 구역이라, 습증기 구역이다. 과냉각 구역이다. 그죠? 습증기역, 요 사이가. 요부터 넘어가면 어때요? 요거는 과열 증기역이다. 얘는 가스니까, 가스는 기체죠. 과열 증기.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했죠. 과냉액, 포화액, 스포화 증기, 과열 증기. 그죠?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TS로 하면 좀 더 그림이 좀 보기는 좋은데, 그죠? TS로 할까? 아니면 뭐라 할까? PV로 하냐? 그럼 어떻든, 저기서 20도씨 물은, 거의 여기가 20도씨 물이고요. 그 점이 또 그 점에 100도씨 물과 20도씨 물은 거의 같은 점이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스팀이 됩니다. 그죠? 수증기가 돼서 1800배 체질 팽창하고, 요 놈이 이제 120도씨, 그죠? 예? 이해가 되나 보네. 이 선은 20도, 이 선은 100도씨 선. 이해가 되나? 이 선은 120도의 선. 그러니까 20도씨, 시켜놔. 100도씨 물, 100도씨 스팀, 120도씨 과일증, 그죠?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얘기 여기다 그린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이 얘기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계 온도가, 좋아요. 여기서. 임계 온도에서는 액화가 힘들까, 안 힘들까? 액화가 가능한 한계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높은 압력이 임계 임계점에서 압력인데, 이 압력이 임계 압력이에요. 임계 압력인데, 제일 높죠, 압력이. 액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계 온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임계 압력이 필요한데,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 현재 온도가 임계점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액화가 쉽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면 압력이 적게 필요되겠죠. 살짝 눌러도 되겠죠. 임계 상태에서는 액화가 진짜 그 한계, 그죠? 그죠? 극점이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해야지 겨우 둘이 살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냉각이 되고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압력이 낮아도 액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압력이다. 이보다 더 높은 압력이면 액체가 되니까. 그래서 최저압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임계 온도에서 압력이다. 그죠? 액화. 임계 온도에 필요한 압력이에요. 근데 그 압력보다 높으면 액화가 잘 되니까 최저압력이 되겠죠. 그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낮은 물질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외기, 에어컨과 실외기에서는 액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액화가 돼야 되겠죠. 액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액화가 용이하고 액화가 잘 되는 물질일수록 임계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액화가 용이하게 잘 되는 기체는, 물질은 임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혹은 낮다, 둘 중에 하나예요. 높다. 예를 들어 현재 여기가 몇 도냐면 25도입니다. 25도씨라는 이 실내에서 액화가 되려면은 그 물질의 임계 온도가 25도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계온도가 뭐 0도씨라면은 액화가 돼야 안 돼. 25도면 안 되네. 미안합니다. 거꾸로 해야겠네. 나 참. 다시 한 번 더. 임계온도가 예를 들어서 2배, 50도시다. 임계온도가. 이 물질은요, 25도에서 액화가 될까 안 될까요? 50도 낮으니까 액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계온도가 10도시다. 어떤 물질이. 그러면 10도씨 이상의 현재 온도에서는 액화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임계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낮을수록 액화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임계온도 높으면은 액화가 용이합니다. 근데 25도보다 어떤 놈 100도씨야. 200도씨고.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더 잘 되고, 이게 더 액화가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임계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액화가 용이하다는 얘기. 그래서 냉매의 구비 조건도 임계온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임계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버리면요, 수은처럼 높아버리면은 액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꾸로 증발이 안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화가 안 돼버려요. 액화가.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질은 임계온도가 낮은 게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공기도 영하 초저온이고요. 다 대부분 물질들이 임계온도가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체가. 그죠? 높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지금 물입니다. 물. 수증기는요, 비가 오죠. 수증기는 물은 가만히 있어봐라. 물은요, 수증기는 임계 온도가 얼마지? 374도씨인가 그래. 374도씨 내가 기억해. 근데 374도씨라는 얘기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물질 중에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보다 높은 것이 드물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수 말고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 상당히 높은 건데. 그래서 물은 눈도 오고 비가 돼서 내려오죠. 액화가 잘 되니까. 우리 상온에서. 그죠? 상온은 온도가 한 뭐 0도나 20도나, 여름에 더 와봐야 30도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액화가 잘 된다. 이때 물의 임계 압력은 어때요? 얼마지? 225기압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225, 얼마 이정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압력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마다 임계점이 임계 온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임계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계 이거 참 말하기가 한 번만 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임계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액체와 기체, 포화액과 건포화증기까지, 포화액을 건포화증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가열한 이 열을 뭐라고 그러죠? 자멸이라고 그러죠. 자멸. 증발 자멸이랄지. 그죠? 아까 얘기했죠. 요 엔탈피 차가 자멸인데, 엔탈피 차 아직 안 배웠나 모르겠는데, 배우긴 배웠지만 자세히 안 배웠죠.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엔탈피 차. 그러면은 임계점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증발 자멸이 어때요? 작아지. 저번에 0도시면 597, 100도시면 539라고 그랬죠. 그죠? 에사 단위 0도시면 2501, 100도시면 2257.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자멸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등온선이거든요. 아직 안 배웠구나.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럼 임계점에서는 증발 자멸이 제로예요. 이 증발 자멸이 제로란 것은 희한하죠. 약간 열을 가할 듯 싶으면은 기체적인 성격이 되고요. 조금 제거할 듯 폼만 잡아도 액체적인 성격. 뭔가 제 느낌에, 저도 이 상태를 구현하지 보지 않았지만, 걸쭉하다 볼까? 뭔가 그 액과 기체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태. 마치 계란을 세우는 거 힘들죠? 그것처럼 이 상태도 실험실에서 구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증발자멸이 제로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게 등온선이, 이게 되네. 이게 등온선, 이게 등온선 이거다, 이거.
또 이게 등온선, 이게 임계온도예요. 어떻든 임계온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계점에 대해서. 그죠?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증기에서 이제 그 용어들이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선도 가지고 한 번 더, 사실 우리가 그 에너지 중에 특히 보일러 하면은, 보일러는 증기, 뭐 온수블로이지만 증기블로가 대표적이죠. 그죠? 현장에서는 증기, 물론, 건축물에서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난방 급탕이니까. 그러나 이제 공장 같은 데서는 스팀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어떤 스팀도 우리가 에너지 평가하는데, 그죠? 중요한 대상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 정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